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사례연구 중간고사 이후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간고사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 우리 수업이 일주일간 그 휴일에 걸려가지고, 그죠? 공휴일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게 됐는데, 이거 원래는 6월 달에 보강주에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보강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동영상 보강으로, 미리 보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중간고사를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이, 온라인으로 게시를 해놓은 것처럼 다들 성적이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혹시나 중간고사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전체 성적을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때까지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쉬웠고, 지금부터 하는 이제 기말고사 범위 내용은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기말고사에서 역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중간고사 때 시험을 잘 본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을 명심을 하고 방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말고사를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못 본 사람은 못 본 사람대로, 잘 본 사람은 잘 본 사람대로 요 기말고사 범위를 열심히 공부해서 최종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이후에 이번 시간부터 배울 내용은 그 파생상품에 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제5강이라고 하는 요 그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 선물이 어떻게 침략에 이용이 됐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말을 하자면 이 세계 최초의 선물 시장이 일본에서 생겼어요.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사람만큼 일본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지금도 뭐 세계 3대, 4대 경제 대국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을 얕잡아 보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특히나 요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해가지고 근대 국가로 거듭나기 이전까지의 일본은 우리가 문화를 전해줘가지고 일본이 미개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다. 뭐 이런 관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고대에는 그게 맞는 측면이 있는데, 요 임진왜란 전후로 해가지고는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국가였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직후에 근대화하기 전까지를 이제 에도 시대라고 하는데, 요 에도 시대는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한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그 번성한 시절을 관통하는 어떤 금융 기관이 금융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쌀 선물 거래가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선물 시장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에서 1730년에 최초로 탄생을 했고, 요 쌀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은 화폐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상업이 발달한 상업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경제적 번영을 이끌었던 기관이 바로 요 세계 최초의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도지마 미두 추인소라고 하는 기관인데, 요 도지마 미두 추인소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똑같은 시스템을 우리나라 인천에다가 세워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침략 기관의 성격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선물이라는 게 일본에게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줬고, 똑같은 시스템을 조선에다가 이식을 했을 때, 조선에 이식을 했을 때 역시 일본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번영을 누렸지만, 조선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일본에게 여러 가지 경제력을, 식량과 경제력을 빨아먹히는, 뽑아져 가는 그러한
비운을 맡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기관이 바로 선물거래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물거래소는 일본인들이 인천에 세운 인천 미두 추인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생겼던 도지마 미두 추인소가 일본에 번영을 가져다 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세워졌던 똑같은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 세워졌던 인천 미두 추인소도 역시 일본에 번영을 가져다 줬지만, 인천 미두 추인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일본으로 상당 부분 넘어가도록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요 5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물이 뭐냐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물이 뭐냐 하는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2년, 10년도 넘었죠. 2012년 2월 23일에 방송되었던 KBS 역사 스페셜인데, 그때 투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요 미두열풍이라고 하는 요 영상을 감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의 기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한 선물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요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이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 이론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다루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영상을 보고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흥미롭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죠.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를 이번 학기에 나한테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중간고사 치기 직전에 봤던 영상이에요. 똑같은 그 영상인데, 파생금융상품의 이해에서 다뤘던 거보다 우리는 거기서는 이제 좀 더 이론적인 데 치중을 해가지고 하나의 사례로 요 영상을 보고 지나갔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요 영상을 좀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물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알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선물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선물은 특정 자산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하면서 매매 조건을 명시해서 체결한 계약을 선물, futures 혹은 선물 계약, futures contract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선물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 먼저 만기. 계약에 명시된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고 계약이 종료되는 미래 특정 시점을 만기라고 하고, 계약에 따라서 만기에 매매하기로 한 그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한다.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고, 요거를 다른 말로 현물, spot ass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요 기초자산을 얼마만큼 매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초자산의 수량이 명시가 되겠죠. quantity of underlying asset.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만기에 매매하기로 한 기초자산의 수량도 명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정하는 가격으로서 만기의 기초자산을 매매할 때 얼마에 매매할 것인가, 얼마의 가격에 매매할 것인가 하는 그 선물 가격, futures price도 명시가 돼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거는 특정 자산을 특정 미래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맺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인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만기가 언제냐, 언제 매매가 일어나고 거래가 끝나느냐 하는 그 만기,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을 매매 대상으로 삼을 거냐 하는 그 기초자산, 다른 말로 현물이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얼마만큼 매매할 것인가 하는 그 수량도 명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초자산을 한 단위당 얼마에 매매할 것인가 하는 선물 가격도 명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약 쌍방 간에 이러한 조건으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기초자산을 얼마의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서를 쓰는 게 선물 혹은 선물 계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도라는 상품을 다루지 않는데, 선도나 선물이나 기본적으로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선도는 시장 밖에서 두 당사자가 사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 그걸 선도라고 하고, 선물은
그러한 선도 계약이 시장 안에서 공식적인 거래소 안에서 거래소 내의 규칙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상품을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도를 굳이 뭐 다룰 이유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그 선물이라는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선도의 개념을 따로 가지고 오거나 뭐 그런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서 처음부터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선도는 뭐고 선물은 뭐냐,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옛날에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를 예전에 들었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도하고 선물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왜 여기서는 선도는 안 다루고 선물만 다루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도하고 선물은 논리적인 구조는 똑같고, 사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이제 사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걸 선도라고 그러고, 시장에서 시장의 거래 규칙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품을 선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상품은 거래소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선물 시장을 다룰 거기 때문에 굳이 선도를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선물만 이렇게 개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과 관련되는 몇 가지 용어를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현물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spot price. 이거는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야. 기초자산의 단위당 시장 가격을 현물 가격, spot price라고 하고, 그다음에 선물 계약을 맺을 때 기초자산을 사기로 계약 맺는 경우에 그거를 선물을 매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초자산을 팔기로 계약을 맺을 경우에 그거를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물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한쪽은 선물 매수 계약을 맺고 반대쪽은 선물 매도 계약을 맺어야 계약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계약자가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이 있어야 거래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에 지금 정한 가격으로 팔기로 한 사람, 그게 선물 매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조건으로 기초자산을 사기로 하는 사람, 선물 매수하는 사람,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쌍방에 양쪽에 이제 2명이 있어야, 두 측이 있어야 선물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이 거래되는 그 시장 내에서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가지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 선물이 거래가 되느냐 하면, 먼저 계약 총액이라는 걸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계약 총액은 뭐 딴 게 아니고 선물에 명시되어 있는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하고자 하는 요 대상의 총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한 게 계약 총액이에요. Total amount of contracts. 그래서 계약 맺을 당시의 선물 가격 곱하기 한 계약당 기초자산의 수량 곱하기 계약수, 이렇게 해서 내가 선물 매수 계약을 맺는데, 이게 이제 왜 계약당 기초 수량이 있고 선물 계약수가 따로 있느냐 하면, 요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선물 한 계약이 기초자산을 얼마만큼 거래하느냐 하는 요 수량이 표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다라고 하면 한 계약이 쌀 100석을 거래 대상으로 한다, 거래 단위로 한다,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쌀 200석을 내가 사기로 계약을 맺고 싶다라고 하면 한 계약당 쌀 100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쌀 2계약을 매수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총액이라는 거는 내가 그 계약 맺은 전체 계약수, 그죠? 전체 계약이 다루는 기초자산의 가치를 그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가치, 그게 계약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맺을 당시의 선물 가격 곱하기 한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선물 계약수,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계산한 그 값을 계약 총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별 수익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선물 매수인 경우하고 선물 매도인 경우하고 두 개로 나눠가지고, 선물 매수인 경우에는 이게 선물 가격도 매일매일 변하거든요. 매일매일 변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3개월 후
3개월 후로 하지 말고 가을로 할까요? 쌀을 기초자산으로 한다고 하면 쌀의 추수가 뭐 9월 30일쯤에 이루어져가지고 9월 30일쯤에 쌀을 매매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9월 30일을 만기로 해서 쌀 100석을 한 계약당 쌀 100석을 거래하는 그러한 쌀 선물이 있다고 할 때 그 쌀 100석을 한 석당 얼마에 9월 30일에 매매할 거냐 하는 거는 오늘 계약 맺을 때 하고 내일 계약 맺을 때 하고 또 그 다음날 계약 맺을 때 하고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그 날씨가 어떨 것이냐, 그다음에 뭐 쌀의 그 풍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사람들이 쌀 소비를 얼마나 할 것이냐, 혹은 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식량이 얼마나 남을 것이냐, 부족할 것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그날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시점에 따라서 선물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계약을 맺고 나서 하루가 지났을 때의 선물 가격과 그 전날 처음에 계약 맺었을 때의 선물 가격이 다를 거 아니야. 똑같은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어제 계약을 맺을 당시의 선물 가격과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바뀐 선물 가격 사이에 이 가격 차이. 그래서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의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선물 계약수. 이게 이제 선물 매수인 경우에 일별 수익. 그죠? 하루 만에 이 계약 총액이 얼마나 변했느냐, 얼마만큼 돈을 벌게 되었느냐, 가치가 변동해가지고 선물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계약 총액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하는 요 값을 선물 매수인 경우에 일별 수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별 수익은 선물 매수인 경우에는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의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선물 계약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선물 매도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게 일별 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쌀을 사기로 한 사람 입장에서는 쌀 가격이 미래에 오르게 되면 어제 맺은 계약보다 미래에 쌀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미래의 가격 얼마에 뭐 거래를 할 거냐 하는 선물 가격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막 헷갈리는데, 주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봐. 삼성전자 주식을 뭐 7만 원에 샀는데 하루가 지났더니 8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얼마 벌었어요? 한 주당 10,000원 벌었잖아. 10,000원. 근데 100주를 샀다. 그러면 8만 원 빼기 7만 원 곱하기 100주. 그게 일별 수익이잖아. 하루 만에 돈 번 거잖아. 반대로 이게 공매도인 경우, 그죠? 빌려와서 내다 판 경우, 공매도처럼 뭔가 주식을 빌려와가지고 내다 판 그런 경우를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7만 원, 그러니까 빌려와가지고 7만 원에 팔았는데 그 다음날 8만 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얼마가 손해예요? 10,000원 손해지. 주당 10,000원 손해죠. 왜? 지금 당장 주식을 되사서 갚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제 7만 원에 팔았는데 그거를 다시 8만 원에 사야 되니까 10,000원만큼 손해를 보게 되잖아, 한 주당. 근데 그런 게 100주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괄호 열고 8만 원 빼기 7만 원 곱하기 100주 이렇게 해가지고 주당 10,000원씩 손해 보는 게 100주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일별 수익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뭐 주가처럼 그 현물 가격이 아닐 뿐이지, 선물 가격이 변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얼만큼 돈을 벌었느냐 혹은 돈을 잃었느냐를 매일매일 계산한 그 값, 그거를 일별 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물 매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기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의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선물 계약수, 이게 일별 수익이 되고, 선물 매도,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을 팔기로 계약 맺은 경우에는 일별 수익이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괄호 열고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의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선물 계약수,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증거금 계좌라 그래요. 증거금 계좌, margin account. 그래서 증거금 계좌를 개설을 한 다음에 개시 증거금을 증거금 계좌에 입금을 해야 거래가 시작이 돼요.
개시 증거금률은 시장과 상품에 따라서 다른데 대체로 계약 총액의 일정 퍼센트로 설정이 돼요. 대체로 계약 총액의 일정 퍼센트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선물 매도하는 경우든 선물 매수하는 경우든 모두 똑같이 계약 총액 곱하기 개시 증거금률 한 개시 증거금을 요 증거금 계좌에 입금을 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형태로 시장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 정산은 일단 그렇게 해서 증거금 계좌에 개시 증거금을 입금을 한 다음에 계약이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일별 수익을 계산을 해가지고 일별 수익이 양수이면 양수인 만큼 내 계좌에 입금이 되고 일별 수익이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 계좌에서 빼내가는 형태로 매일매일 수익을 정산을 하게 돼요. 요거를 일일 정산이라고 한다. Daily Settlement 혹은 Marking to Market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각 투자자의 증거금 계좌에서 계약별 일별 수익을 매일 반영하는 그러한 제도를 일일 정산 제도라고 한다. 근데 일일 정산을 하다 보면 뭐 일별 수익이 양수이면은 돈을 벌게 돼가지고 내 계좌에 입금이 되고 뭐 괜찮지만 연속 며칠 동안 계속 손실을 봤다. 그러면 계속 돈이 빠져나가다 보면 그러면 증거금 계좌의 잔고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증거금 계좌의 잔고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일일 정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한 3일 연속으로 빠져가지고 그죠? 3일 연속 일별 수익이 음수가 돼가지고 증거금 계좌의 잔고가 영원히 됐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음의 일별 수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증거금 계좌에서 더 이상 빼내갈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일 정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유지 증거금이라는 기준을 만들어놔요. 유지 증거금, maintenance margin이라고. 그래서 선물 매수한 경우나 매도한 경우나 모두 계약 총액 곱하기 유지 증거금률 한 만큼의 금액을 유지 증거금이라고 해서 기준을 마련을 해 놓는 거예요. 요거는 뭐 입금을 하거나 뭐 그런 돈이 아니라 기준이야, 기준. 그래서 유지 증거금 아래로 증거금 계좌 잔고가 내려가게 되면 돈을 더 넣어라라고 연락이 와요. 그게 마진콜이야, 마진콜. 그래서 증거금 계좌의 잔고가 계속 일일 정산의 결과로 계속 변동을 하다가 유지 증거금이라는 요 수준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한 사실을 투자자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거를 마진콜이라고 부른다. 마진콜이라고 부른다. 요 마진콜에 응해서 요 거래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돈을 추가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입금하는 그 돈을 추가 증거금, additional margin 혹은 변동 증거금, variation margin이라고 부른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진 콜을 받고 난 이후에 증거금 계좌 잔고가 유지 증거금 이상이 아니라 처음에 거래 시작할 때 요구됐던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증거금 계좌에 입금하는 그 금액을 추가 증거금이라 그래요. 마진 콜을 받고 나서 추가 증거금을 납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계좌 잔고가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시장 제도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돈을 좀 덜 넣어가지고 개시 증거금 이상이 안 되거나 뭐 아니면 아예 돈을 추가로 넣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거래소가 거래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죠. 강제로 청산을 시켜버려요. 강제 청산을 시키면 이 계약은 누가 따왔느냐 하면 요 시장 조성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누군가가 강제로 청산당했거나 아니면 누가 나는 선물 매수를 하겠소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반대편에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시장이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매수자 매도자가 자유롭게 잘 마주쳐지면 계약이 성립하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시장 거래가 되게 잘 안 돼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의무적으로 이제 거래가 잘 일어나도록 매도자가 없는 경우에 매도를 해준다거나 매수자가 없는 경우에 매수를 해준다거나
혹은 뭐 강제로 청산되는, 그죠? 뭐 이렇게 증거금 납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강제로 거래가 청산되는 요런 사람들의 요 거래를 떠안거나 요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시장 조성자라고 그러거든요.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이제 시장 조성자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언제든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증거금 계좌에 있는 잔고가 유지 증거금 아래로 내려가서 마진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거금을 내지 않거나 혹은 내더라도 최종적으로 요 개시 증거금 이상의 잔고가 유지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다음날 강제로 요 계약을 청산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게 되는데, 요때 이제 떠받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시장 조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자, 다시. 선물은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지금 정하는 특정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공적인 계약,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공적인 계약을 선물, futures 혹은 선물 계약, futures contract라고 한다. 그래서 선물에 명시되는 조건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만기,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종료 시점, 즉 기초자산의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고 계약이 종료되는 그 시점을 만기, maturity, 그리고 혹은 expiry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 계약에 따라서 만기에 매매하기로 한 그 자산을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 혹은 일명 현물, spot asset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기초자산의 수량, quantity of underlying asset 또 명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물 가격, 요거는 계약 체결할 당시에 적는 계약서상의 가격인데 만기의 기초자산을 매매할 때 얼마에 매매할 거냐 하는 기초자산의 계약상 단위 가격을 선물 가격이라고 해요. futures price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증권의 형태로 만들어서 양 당사자 간에 서로 한쪽은 사기로 계약을 맺고 반대쪽은 팔기로 계약을 맺어서 시장에서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되는 그러한 상품을 선물이라고 부른다. 선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초자산을 현물이라고 했는데 spot asset이라고 했는데 이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 단위당 시장 가격을 현물 가격, spot price라고 부른다. spot price라고 부르고 선물 계약을 맺을 때 기초자산을 사기로 계약을 맺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선물을 매수한다라고 하고 기초자산을 팔기로 계약을 맺을 때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 거래는 어떤 특정한 거래 제도 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먼저 계약 총액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계약 총액은 딴 게 아니라 선물은 한 계약당 몇 단위의 기초자산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그 수량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 단위의, 그러니까 표준화되어 있는 그 수량의 배수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쌀 선물 한 계약이 100석의 쌀을 거래 대상으로 한다. 근데 나는 200석의 쌀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쌀 선물 두 계약에 대해서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맺은 총 계약의 가치를 그 선물 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이 기초자산의 총 가치, 그거를 계약 총액이라고 부른다. Total amount of contracts. 그래서 계약 맺을 당시의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선물 계약수, 이렇게 계산한 거를 계약 총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총 가치가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선물 가격 기준으로 얼마이냐 한 그 가치를 계산한 게 계약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계약 총액이 요 계약의 가치가 변할 거 아니야. 왜 변하겠어요? 매일매일 선물의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죠? 똑같이 9월 30일자로 쌀 뭐 200석을 매매하기로 선물 계약 두 단위를 매매를 했는데 한쪽은 매수하고 한쪽은 매도를 하고 그렇게 매매를 했는데
오늘 계약을 맺는 거 하고 내일 계약을 맺는 거 하고 그 다음날 계약을 맺는 거 하고 계약서에 적는 선물 가격이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어. 왜? 시시각각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죠? 오늘 전망했을 때는 미래의 쌀의 공급과 수요가 요럴 것이다. 그래서 요러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으면 합당하다라고 해서 계약서에 요런 특정한 가격을 적었는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쌀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 정보가 달라져가지고 그 다음날 계약을 맺을 때는 또 똑같은 9월 30일자를 만기로 하는 쌀 선물 계약을 맺더라도 그 선물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선물 가격이 바뀌는데 바뀌는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 쌍방 간의 손익을 계산한 거, 그거를 일별 수익이라 그래요. 매일매일 바뀌는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 당사자들 간의 손익을 계산한 거, 그거를 일별 수익이라 그래. 선물 매수인 경우에는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의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선물 계약수, 요게 일별 수익이 되고, 선물을 매도한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일별 수익이 된다. 그 다음에 선물 계약을 맺어서 이게 거래소에서 효력을 발생을 하려면 증거금 계좌라는 걸 열어야 돼요.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증권사에 개설하는 계좌를 증거금 계좌라고 하고 margin account라고 하고, 여기에 개시 증거금이라는 금액을 입금을 해야 선물 계약이 효력을 갖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선물을 매수하든 매도하든 개시 증거금은 똑같아요. 개시 증거금은 계약 총액 곱하기 개시 증거금률이라는 요만큼의 금액을 개시 증거금으로 해서 요 금액을 증거금 계좌에 입금을 해야 이 계약이 효과를 갖기 시작한다. 요때 개시 증거금률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는 시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품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시작되고 나면 매일매일 변하는 그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일별 수익을 계산을 해서 그 일별 수익을 증거금 계좌에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일별 수익 계산한 게 양수다라고 하면 그만큼이 내 증거금 계좌에 입금이 되는 거고, 일별 수익이 음수더라라고 하면 그만큼의 금액이 증거금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정산해 주는 거, 그거를 일일 정산이라고 그래요. Daily settlement 혹은 marking to market 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일별 수익이 계속 양수면 좋겠지만, 계속 양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다 보면 뭐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고 해가지고 이 증거금 계좌 잔고가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변하다가 보면 이게 증거금 계좌 잔고가 0이 될 수가 있지. 0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일일 정산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틀 연속으로 그 일별 수익이 음수가 돼서 증거금 계좌 잔고가 0원이 됐는데 그 다음날도 또 일별 수익을 계산했더니 음수가 됐다라고 하면 증거금 계좌 잔고가 0이어서 더 이상 빼낼 돈이 없는데 돈을 빼내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항상 증거금 계좌에는 잔고가 남아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준점으로 삼는 금액을 유지 증거금이라 그래. 유지 증거금. 요 금액 밑으로 증거금 계좌 잔고가 내려가면 그러면 추가로 돈을 더 내도록 하는 그 기준점, 그거를 유지 증거금이라 그래요. 요거는 뭐 선물을 매도한 경우나 매수한 경우나 다 똑같이 계약 총액 곱하기 유지 증거금률, 요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 유지 증거금률은 보통은 개시 증거금률의 한 70% 정도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유지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보다 좀 낮은 형태로 그 기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계좌 잔고가 유지 증거금 이상이어야 요 계약이 효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일일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 계좌 잔고가, 증거금 계좌 잔고가 유지 증거금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래소에서 그러한 사실을 투자자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러한 통보를 마진콜이라 그래. 마진콜. 요 마진콜을 받고 나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날 계약이 강제로 청산이 돼요. 강제로 청산이 된다. 그래서 마진콜을 받아서 그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계약이 효력을 갖도록 하려면 추가로 돈을 입금을 해야 돼.
그 금액을 추가 증거금 혹은 변동 증거금, additional margin 혹은 variation margin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추가 증거금은 유지 증거금 이상이 되도록만 넣는 게 아니라 마진 콜을 받고 나서 추가 증거금을 납부를 할 때는 애초에 그 우리가 입금해야 됐던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계좌 잔고가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증거금 계좌에 추가 증거금을 입금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추가 증거금이라고 납부를 했는데 실수로 좀 돈을 좀 덜 넣어가지고 유지 증거금 수준은 넘겼는데 개시 증거금보다는 모자란 잔고가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날 거래소가 강제로 내 이 거래를 강제로 청산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복잡한 그 제도로 운영하는 이유는 계약 불이행 위험을 막기 위함이에요. 계약 불이행 위험을 막기 위함이라고. 이게 선도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사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기가 돼서야, 뭐 이런 복잡한 제도 없이 계약서만 쓰고 그다음에 만기에 가가지고 그 계약에 따라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한쪽이 이익을 보면 반대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쪽이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막아 보겠다고 만든 제도가 이러한 복잡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자세히 다뤘는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그 과목 교과서를 다시 한번 참조하기를 바라고, 혹시나 이 수업은 지금 듣고 있는데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를 안 들었다라는 학생들도 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 요거보다 좀 더 이제 깊은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를 수강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시장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만기에 그 계약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제도를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일별 수익 있잖아요. 매일매일 계산하는 그 일별 수익 있잖아요. 그거를 거래 끝날 때까지 쭉 누적을 시키면, 특히나 이제 만기까지 쭉 누적을 시키면, 그러면 이런 그 복잡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선도의 형태로 거래를 했을 때의 수익하고 똑같은 수익이 계산이 된다고요. 그런 내용이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라는 과목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서로 비교해가면서 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선물 시장은 이러한 제도 하에서 운영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물의 수익 이야기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개념 이야기를 했고, 요걸 가지고 선물의 수익, 선물 매수했을 때 수익, 매도했을 때 수익, 이런 수익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선물의 수익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